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많은데 우선은 이 자리에 서게 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매우 복잡해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 그 미국에 사시면서 복지, 소위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회복지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전 관련된 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고, 또 하나는 메디케어, 그러니까 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공통으로 전부 미국 소셜 시큐리티 복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나눈다면 그게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하고 건강보험 헬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은퇴되시는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반반씩 6.2% 해가지고 총 12.4%를 정부에다 내면 연방 정부에서 그거를 가지고 돈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맡긴 돈은 절대로 스탁이라든지 어떤 기업 투자는 안 됩니다. 미국 국채에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을 소셜 시큐리티 펀드에다가 집어넣고서 그 돈을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참 얘기하는 게 소셜 시큐리티 펀드가 지금 고갈 상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계산상 2032년이 되면 저희가 은퇴자들이 낸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젊은 분들이 내고 있는 그 소셜 시큐리티 세금하고 여기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을 합쳐서 은퇴하신 분들한테 돌려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제로가 된다고 해서 소셜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약 한 20%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불을 받으신다면 2032년에는 그게 800불로 줄어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셜연금을 미리 신청해서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는 90까지는 내가 충분히 살 수가 있다. 그럼 이론상 70세까지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늘려서 하다가 맥시멈을 받아서 소셜연금을 받으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 이론상 그렇게 되지만 문제는 2032년부터 소셜연금이 줄어든다면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20%면 상당한 금액일 텐데.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먼저 신청하는 게 요즘 대세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이제
그 이론상 2032년부터 없어지지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방의회가 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투표권이거든요. 투표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시했다가는 아마 그 정치 생활 끝날 때까지 그런 위기까지 갈 거다 생각을 해서 무슨 조치가 취해지겠죠. 이게 1980년에도 한번 이 같은 그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금이 고갈이 돼서 옛날처럼 65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뭐 1, 2년 그 돈을 그 소셜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뭐 웬만한 분들 뭐 80, 90까지 다 사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당이 힘듭니다. 그게 첫 번째 왔던 게 1980년이었는데 그때 소셜연금 연령을 65세부터 66세로 올리고 금액도 비율도 줄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너럴 펀드, 그러니까 미국 그 납세자들이 낸 금액으로 소셜연금을 충당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됐는데 앞으로는 아마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6.2%, 그러니까 그 12.4%가 아니라 이거를 뭐 한 15%, 16%로 늘리자. 그리고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맥시멈 소셜연금을 뭐 그 10만 불로 제한을 하자. 1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는 만기, 그러니까 풀 에이지를 67세에서 70세로 늘리자. 그런 다각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어쨌든 32년에는 그 20%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소셜 연금 SSA라고 하죠. 이거를 받고 계시는데 보통 이 SSA는 크게 우리가 일을 해서 버신 분 하시는 은퇴자 연금, 리타이어먼트 베네핏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살림을 도우면서 가장이 여자가 됐든 남자분이 됐든 가장을 돕는데 온 힘을 썼던 배우자 연금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서바이벌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이 있고 크게 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연금은 반드시 근로 크레딧이 있으셔야 됩니다. 40점, 1년에 4점씩 해서 총 10년 이상을 일을 하셔서 세금을 내셔야만 자격이 됩니다. 9년 9개월, 9년 10개월 안 됩니다.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40 크레딧에 10년 이상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메디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소셜 연금도 받으실 수도 있고 배우자 연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면 내 배우자가 내 남편 또는 부인이 40점 이상, 10년 이상 세금 기록을 낸 기록이 있으면 그 배우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소셜연금 같은 경우는 50%, 메디케어는 풀 베니핏.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우리 남편은 40 크레딧이 넘고 여기에 미국에 가가지고 뭐 20년, 30년 일을 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자격은 되는데 나는 여기 와서 한 4년 정도밖에 일을 안 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뭐 누구를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CPA한테 물어봤더니 이 40점이 있으셔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옷가게에서 일하시고 뭐 남의 크레딧을 빌려서 점수를 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내 남편이 40 크레딧이 이상이 되면 저도 자동적으로 메디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받고 소셜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40 크레딧 10년 워킹 크레딧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40 크레딧이 없고 내가 가진 돈도 없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미국 시스템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메디칼이라는 걸 주죠.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주정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름을 좀 알래스카는 디나일리 케어, 아리조나는 아리조나 헬스케어 코스트 컨스테인먼트 시스템, 캘리포니아 메디칼, 콜로라도는 헬스 퍼스트 콜로라도 뭐 등등해서 주별로 그 이름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또 당연히 기준도 조금씩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거는 메디케이드라고 합니다. 내가 워킹 크레딧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럼 내가 65세가 넘었는데도 건강보험을 내가 받지 못하겠느냐? 아닙니다. 이 메디케이드가 있으면은 다시 메디케어에서 내는 돈을 대신 내주고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소셜연금을 얘기하다가 메디케이드를 얘기를 하느냐? 이 메디케어하고 똑같이 수입이 없거나 그 가난하신 분, 워킹 크레딧이 없는 분들은 소셜연금 대신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SSI라는 거를 줍니다. 사회 보충 수입이라고 하죠. Supplementary Benefit. 이거는 연방정부에서 시민권자들 또는 40 크레딧 이상 된 분들한테 수입이, 기본 수입이 안 된 분들한테 제공하는 수입입니다. 그럼 나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나는 시민권자도 아니고 워킹 크레딧 있는 영주권자도 아니다. 그러면은 주별로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걸 캐피라고 합니다. 캐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똑같은 SSI 금액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가끔 그런 그 드라마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죠. 미국 가면 굶어 죽는다. 그거는 이 미국을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그 복지 시스템을 잘 따라가다 보면 혜택도 많고 그리고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첫 번째 그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소셜 연금이라고 하죠. 정식으로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낸 납세자여야 됩니다. 또는 배우자, 이혼 배우자, 사별 배우자 또는 자녀, 우리 부모님들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옛날에 그 처음 이민 오신 분들 비즈니스 많이 하셨는데 세금을 그러니까 절세를 해야 된대.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세금을 낸 기록이 없어요. 비즈니스에서 수입이 생기면 렌트비 나가고 자동차비 나가고 다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연방정부에다 마이너스 보고를 하면은 it's okay. 근데 문제는 내가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35년, 40년을 일을 하셨는데 소셜 시큐리티 그 연금을 남들이 다 받는다고 그래서 갔더니 당신은 크레딧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 내가 그 미국에서 40년 이상을 비즈니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록을 보면 그건 다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된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CPA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봐요. 우리 CPA가 돈 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냈는데
내가 무슨 얘기냐? 그거는 CPA가 문제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사인한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세금을 안 냈으니까 절세를 했다고 좋아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소셜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제로가 돼가지고 안 돼요. 그 장롱 속에는 돈이 많은데 실제 정부에서 나한테 매달 주는 그 정말 효자 돈이잖아요. 용돈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장동에 있는 돈은 금방 없어져요. 한 뭐 5년, 10년 있으면은 다 사라지게 돼 있고, 둘수록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또 접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론 저는 뭐 소셜 시큐리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문사 있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요. 제일 민감한 부분이니까. 근데 요즘은 좀 틀려졌어요. 요즘 CPA들은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내라고 그래요. 내면 낼수록 나중에 은퇴해서 받는 돈이 많아지니까 또 얼마나 편안한가요? 지금 금년 기준으로 70세에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맥시멈으로 한 달에 5,100불을 받으세요. 5,100불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만기 풀에이지 67세가 받으셔도 3,400불을 받으니까 1년에 3,400불이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충분히 은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40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1년 크레딧이 1년에 4점만 줍니다. 첫 크레딧이 1,890불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4하면은 4, 8이 32, 4는 7천 몇백 불만 내가 인컴으로 보고를 하면 저는 1년에 4크레딧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소셜 연금 자격을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역시 메디케어 자격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할 때 거기서도 소셜 텍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나는 1년에 4크레딧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10점이 넘어가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벌써 대학원 때 이미 40크레딧을 다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깨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셜연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내가 평생 벌은 거에 35년을 계산합니다. 내가 40년을 일을 했으면 가장 많이 번 해 35년 그 돈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420개월이죠. 내가 500개월을 일을 했어도 가장 많이 번 420개월간의 그 인컴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걸 총 합쳐서 거기다가 420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물론 화폐 가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럼 한 달에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래서 12,000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밴딩 포인트라고 그래요. 첫 950불까지는 그 90%를 줍니다. 그러면은 900불에 90%면은 약 한 800불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950불부터 시작해서 아마 정확하게 4,500불까지 고수입은 30%를 줍니다. 그리고 4,400불에서 넘어가는 수입에 대해서는 15%만 줘요. 그러니까 소셜연금은 못 버는 사람들은 더 유리하고 많이 번 사람들은 사실 불리한 시스템이 되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이 번 돈의 90%를 주겠어. 그러면은 정말 그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쪼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적게 번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많이 번 사람들은 조금씩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70까지 가면은 풀에이지까지 가면은 금년 기준에 3,400불이 나오는 게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내 수입이 100만 불이 넘고 200만 불이 매년 넘었는데 왜 나는 그거밖에 안 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소셜연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거지 부자를 위주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소셜연금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35년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일하고 나는 크레딧 쓰니까 나 일 안 하고 뭐 세금 안 낼래. 천만에 나머지 10년 했으니까 25년은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한 푼도 안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큰 비즈니스를 했는데 뭐 내가 20년 냈는데 그래봐야 그분들 2,500불, 2,800불밖에 못 받아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35년이라는 기간을 꼭 염두에 두시고 30년 일했다? 그럼 나머지 5년은 0,0,0 다 합쳐서 나눌 때 그게 제로가 되니까 줄어들겠죠. 다 아시겠지만 소셜연금은 62세부터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맥시멈 7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게 풀 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고 그 전에는 2개월씩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59년은 10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에이지가 되는데 그 풀 에이지가 우리가 받는 소셜연금의 기본이 됩니다. 그게 100%를 정부에서 나한테 약속한 금액의 100%를 받는 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62세에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62세에 신청을 한다.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나한테 정부에서 약속한 100%가 아니라 깎이겠죠?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약 한 25%에서 28%가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0불을 받으면 실제 62세부터 신청을 하면은 한 700불, 700한 2, 30불 되겠죠. 근데 만일에 내가 풀에이지를 지나서 나는 우리 보니까 조상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 사셨어. 난 100세까지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어. 오케이. 안 받아도 되시죠? 난 맥시멈 70 정도 갈 때, 물론 68세, 69세, 70세 다 가능합니다. 70세에서 받으시면 풀에이지 100%에서 매년 8%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약 70에서 받으시면 풀에이지에 받는 것보다 한 25%, 28%가 더 많이 받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내가 70이 넘었어. 놔두면은 매년 8%까지 늘어난다니까 난 80세에 받을래. 안 늘어납니다. 70세에 딱 스탑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80에 신청을 했으면은 10년 동안 정부에서 나한테 목돈을 줄 거 아니냐라고 계산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딱 6개월만 줍니다. 6개월. 그러니까 70.6세까지 못 받은 거 70에서 70.6세니까 6개월 치죠. 6개월 치만 주고 나머지는 다 정부에다 헌납하는 재산입니다. 실제 한국에 가셨어요. 여기서 돈 좀 버시다가 한국에 가서 파셨는데 내가 지금 80인데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더 받아요? 딱 6개월밖에 더 소급해서 안 줍니다. 그거 다 유의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 비즈니스도 하고 내 직장도 다니는데 아닙니다. 또 하나 내가 지금 은퇴연금을 받고 있어요.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계속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년 프레임에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생기면 적게 받은 거가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올라가죠, 계속.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은퇴한 다음에 나는 세금 안 낼래. 그냥 캐시로만 받을래. 은퇴하시고 한 10년만 더 일을 하시면은요, 그 금액 차이가 한 300~400불 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일을 하실 경우라면 또 아무래도 은퇴 후에 일을 계속 하시면은
급여도 많이 받으시겠죠. 옛날에 뭐 1,000불짜리가 지금 뭐 한 뭐 10,000불이 됐다고 그러면 그 차이가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대체되기 때문에 그런 거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 이제 이게 굉장히 그 광범위해서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 크레딧은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 결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이혼한 또 배우자도 사별 배우자 자격을 받을 수 있고 내 자녀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모시고 계시는 부모님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서바이벌 베니핏이라고 하는데 우선 배우자 연금 이거는 결혼 생활 1년만 넘어가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주지랍니다. 100%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는 금액의 100%가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레딧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받는 100%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50%만 줍니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내가 미리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미리 신청하면 50%를 다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2세에 신청하시면 35%까지만 줘요. 그러니까 내가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소셜연금을 1,000불을 받는다. 풀에이지에 내가 받아야 정부가 나한테 주는 연금이 100% 1,000불이다. 그러면은 제 처는 풀에이지가 돼야지만 5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불을 받죠. 근데 우리 제 처가 62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500불이 아니라 350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배우자들이 계속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맥시멈 50%까지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배우자가 풀에이지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크레딧 갖고 있는 분들은 70까지 가니까 매년 8%씩 는다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배우자 연금은 안 늘어납니다. 풀에이지에 끝나요. 그러니까 풀에이지가 지났는데도 내가 뭐 70까지 뭐 견뎌서 내가 맥시멈으로 받을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풀에이지에 받는 금액이 그대로 70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 배우자 연금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 것도 있고 우리 남편 크레딧이 있고 그래서 둘 중에 적은 거를 내가 받고 아니면은 둘 중에 큰 거를 받고 나중에 내가 70살 되면 내가 받는 크레딧으로 늘어난 금액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한번 딱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는 순간에 받는 돈이 제 돈입니다. 둘 다 deemed apply라고 해가지고 내가 신청하는 그 해에 내 크레딧도 신청한 거고 배우자 연금 신청한 것도 동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둘 중에 더 많은 거를 주기 때문에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소셜연금 받으셔서 두 분이 합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혼 배우자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조건이 무조건 10년 이상은 사셨어야 돼요. 뭐 9년 12개월 못 받습니다. 뭐 9년 11개월 못 받습니다. 딱 채워야 됩니다.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우자 연금하고 이거 비교를 하면은 배우자 연금은 크레딧을 갖고 있는 남편이 또는 부인이 먼저 신청을 해야만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안 받고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연령이 돼서 내가 60부터 받을래. 안 됩니다. 반드시 남편이 먼저 신청을 하고 받고 있어야만 또는 동시에 해야만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혼 배우자는 틀려요. 이혼 배우자는 전 남편이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가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틀리죠. 대신에 결혼생활 10년 이상. 이게 또 조건이 있는데 뭐 재혼을 했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 60세 이상의 이전에 내가 재혼을 했어? 그럼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때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의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그 살고 있는 배우자가 또 돌아가셨어. 또는 이혼을 했어. 그럼 10년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전에 살고 있던 배우자 거를 끌고 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10년 결혼 생활을 넘겨서 지금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 과거 배우자 모두 그럼 둘 중에 큰 거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죠. 이게 미국 시스템이.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면 내가 받는 연금은 줄어들 거 아니냐, 남편이 받는 거 아닙니다.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별 배우자, 이거는 아까 서바이벌십이라고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돌아가셨어. 몇 살에 돌아가시든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에 뭐 연하인데 50에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남편이 풀에이지 그러니까 67세라고 가정을 하면 67세에 받게 되는 연금을 배우자 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죽는 당시의 연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서 받아야 될 풀에이지 때 받는 그 배우자 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62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50세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는 내가 16세 이하의 자녀를 내가 케어를 하고 있으면 죽은 남편의 그러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받다가 애가 16세가 넘어가면 끊어져요. 그거는 또 그 이혼 배우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별 배우자의 같은 경우는 10년 그게 아닙니다. 9개월만 사셔도 자격이 됩니다. 그 부양가족 연금이 있죠. 18세 미만 청소년이 있다든가 자녀가 있다든가 장애인 자녀를 뭐 그 21살, 22살이라고 해도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모시고 사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연금이 지불이 됩니다. 그 비율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또 금액이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받는 크레딧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소셜연금을 난 자격이 안 돼. 그럼 나 어떻게 해? 나 못 먹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웰페어라는 거를 정부에서 주죠. 웰페어. SSI가 웰페어입니다. 뭐 저희 어머님도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뭐 일한 경험도 없고 뭐 70에 넘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받는 게 SSI. 웰페어를 받으셨죠. 이게 웰페어가 굉장히 효자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연방정부 SSI는 싱글일 경우에는 994불이 지불이 되고 부부는 1491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주가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가 비싼 주들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994불 가지고는 못 먹고 살죠. 그래서 주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SSP, 서프리멘터리라고 하는 그 인컴을 또 거기다가 더 줍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독신이 1233불 94전을 받고 부부인 경우는 2098불이 받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독신이 더 많죠. 1318불을 받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지원금이 이렇습니다. 근데 SSI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영주권자는 못 받습니다.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영주권자야. 내가 워킹 크레딧이 40점 이상 돼서 10년 이상 일했어. 그러면 SSI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워킹 크레딧이 있으면 이렇게
풀로 안 주겠죠? 1233불. 요거는 조금 이제 계산법이 좀 있습니다. 재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개인이 2,000불, 부부가 3,000불입니다. 주택 한 채, 자동차 한 채, 피너럴 코스트 1,500불, 뭐 이런 것들은 제외가 돼요. 자산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계셔도, 뭐 고래등 같은 집을 갖고 계시는데 SSI 받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왜냐면 집은 재산으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이 집에 쫓겨나면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집하고 자동차 한 대는 계산을 안 합니다. 만일에 그러면은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일한 기록도 없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영주권자다. 그럴 경우에는 각 주정부마다 SSI하고 똑같은 금액을 줘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캡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주정부마다 좀 틀려요. 아까 메디칼 이름 다 틀리듯이 똑같은 금액을 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전혀 일을 하신 기록이 없어도 독신은 1233불 94전을 받고 부부는 2098불 83전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나는 소셜연금을 받는다. 소셜연금이 한 500불 정도 되는데 그럼 정부에서 나한테 캘리포니아에서 1233불 SSI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500불 거를 빼요. 근데 그 이제 빼는 기준이 있어요. 1060불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 계산을 하는데 그럼 나는 그 SSI 신청할 때 물어봐요. 집 어디서 사세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 아들 그 집이 시세가 어떻게 돼요? 마켓 프라이스가 방 하나에 400불로 계산을 해요. 그럼 400불을 이분은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500불을 받고 우리 아들 집에 산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 한 200불, 300불밖에 안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연금이 내가 적어 한 500불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노인 아파트 사러 또는 내가 아파트 세를 사러 그러면 500불 플러스 이거 1230 그 차액을 맞춰서 1233불을 맞춰주는 거죠. 와이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98불을 맞춰줍니다. 이게 소셜연금하고 메디케어하고 링크가 돼 있어요. 다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나오시겠지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건강 비용을 내가 낼 수가 없어 또는 아파트 비용을 낼 수가 없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저소득층 프로그램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이거는 일하시고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건강보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디케어는 자격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서 거주하신 분들, 거주하신 영주권자여야 자격이 됩니다. 또 하나는 말기 신장 질환자, 그는 65세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루게릭병이라고 있죠. 좀 몸이 뒤틀리고 하는 그런 분들도 메디케어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가 생겨서 장애인 연금을 64세 다 미만 얘기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2년 연속, 24개월 연속으로 받으신 분들한테는 메디케어가 나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장애인 연금 수령을 하다가 병이 좀 나았어. 그래서 장애인 연금이 더 이상 지불이 안 돼. 메디케어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말기 신장 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지나니까 몸에 적응이 돼서 이제는 괜찮아졌어. 그런 분들한테는
그 면역 억제제 이외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요게 자격 기준이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 당연히 메디케어 하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점, 10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남편이 있으면 또 가능하고요. 이혼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별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40점, 10년 이상을 가져야만 이 자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라는 게 있죠. 이제 한국에서 오셨어요. 내가 65세가 됐어. 미국에 가니까 65세 이상이면은 메디케어라는 거를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러 갔어. 그럼 거기서 뭐라 그러면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면 5년 연속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보험 에이전트들이 그러면 오바마 케어로 가세요. 오바마 케어는 가능합니다. 그게 리걸리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5년 후까지 안 받았어. 메디케어를. 그래서 5년 지나서 다시 갔어. 난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메디케어 주세요. 벌금 5년치 묻습니다. 그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니네가 나를 거부했잖아. 거부한 거 뭐냐면 파트 B를 거부한 거예요. 파트 A.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파트 A와 파트 B가 있어요. 파트 A는 일한 분들은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고 파트 B는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파트 A를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약간 지금 한 650불 정도 돼요. 남들 제로로 내야 하는 병원이라는 거는 그냥 입원해서 그 병원 시스템 쓰는 거예요. 베드도 쓰고 거기서 간호인이나 케어하는 거 그런 거지 의사가 와서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비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위 말해서 함정이라고 그러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이 벌금이 그러니까 아주 5년이면 대충 1년에 10%씩이니까 지금 202불이거든요. 한 달 보험료가. 그러면 20불 곱하기 5 하면은 100불. 남들이 200불 낼 때는 나는 300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고요. 또 처방전 플랜도 있어요. 파트 D도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5년 연속 미국 거주 영주권자. 내가 미국에 와서 H1 또는 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한국을 들어갔어. 근데 내가 그동안에 쌓은 기록이 있어. 한 10년 넘었어. 그런 분들은 이 5년 연속 영주권자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넘어갔어요. 이거는. 5년 연속으로 일을 해서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도 반드시 오시면 65세에 가셔서 신청을 하면 메디케어가 그 즉시에 나옵니다. 나는 5년 연속이 안 됐으니까 나는 안 돼. 똑같아요. 65세에 정확하게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는 그거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 65세 되는 달 그게 내가 65세 8월이 내가 65세 되는 달이다. 그러면은 뒤로 그 8월 빼고 7, 6,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8월 빼고 9, 10, 11 요 기간 동안 5월부터 10월 동안 총 7개월 동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가입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을 놓치면 이제부터는 이제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간을 근데 의외로 많이 놓치세요. 뭐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그냥 가면은 안 받아줘요. 예약하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예약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화 한 통화 들고 있으면은
막 20분 어떤 때는 1시간씩 하는데 이게 요즘은 전에는 워킹도 가능했어요. 소셜 오피스에 가서 한참 있고 그러면은 순서. 요즘은 웬만한 데선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전화로 예약을 하든지 전화로 신청을 하라든지 또는 ssa.gov라고 해서 연방정부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마이 어카운트를 여시면 거기에 내 근로기록 다 돼 있고 연방정부에서 나한테 보낸 편지 다 있고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 소셜연금을 얼마를 받고 내가 몇 살이 되면 얼마를 받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내 근로 크레딧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소위 말해서 일론 머스크의 더지라는 그게 생기면서 소셜 시큐리티 직원을 한 6천 명을 감원을 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데 다 문을 닫게 해가지고 경비 절감으로 진짜 빽빽해졌어요. 빽빽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고 또 금년 3월부터 어떤 식이냐면 내가 전화를 하거나 소셜 시큐리티국에 전화를 하거나 소셜연금이나 메디케어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에는 내 관할 지역에서 나를 컨택을 했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전화를 해놓으면은 그 전화 받는 직원이 내 이름을 그 순서에 딱 올려놔요. 그러면 뉴욕에 있는 소셜 시큐리티 직원이 차례가 될 수도 있고 하와이에 있는 직원이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알래스카에서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알래스카하고 하와이하고 시스템이 틀립니다. 여기하고도 좀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다 맞는데 헷갈려요. 엉터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을 하지만 어쨌든 전화를 제일 간편한 거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실 수 있으면 쉽고 전화로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배우자 연금이나 이혼 배우자 연금이나 이거는 인터넷으로 요즘 잘 안 돼요. 그 말로는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어플라이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할래? 아니면 인터뷰 날짜 잡아줄까?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아이콘이 나와요. 뭐 컴퓨터로 하는 게 더 쉬우니까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래. 들어갔어. 당신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떠요. 이제 그거 그래서 그냥 인터뷰 날짜 잡으세요. 그럼 거기에 누르면 얼마 전 일인데 내가 생일이 8월이야. 근데 내 관할 지역이 토렌스인데 날짜가 없어요. 꽉 찼어. 뭐 어떻게 해? 전화해야지. 전화해서 토렌스가 아니라 롱비치에서 전화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엊그제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니까 신청을 하실 때 염두에 두세요. 가장 좋은 게 전화로 800-772-1213가 대표 전화거든요. 근데 전화하시면 한 20-30분은 기다리실 생각을 하셔야 되죠. 메디케어를 신청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20세 이상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을 경우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20인 이하, 18명, 17명이 있는 회사에서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안 하면 이것도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 소셜연금을 받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어 카드를 보냅니다. 근데 내가 직장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안 보내요.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보험이 있어. 그럼 내가 거기서 보내준 카드 뒤에다가 써가지고 봉투에서 반송을 하면 자동적으로 파트 D는
중단이 됩니다. 그럼 나는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8개월 이내에 신청하면은 관계없죠. 요것도 조금 루폴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20인 이상 직장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 소셜연금을,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욕심이지. 뭐 공짜로 주는 게 많다 뭐 이래가지고 신청을 하시는데 그래봐야 말짱 꽝입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는 그렇게 되면 2차 보험이 돼요. 세컨더리 되고 직장보험이 1차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메디케어를 카드를 줘도 얘네들이 차지를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직장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 지루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는 게 미국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 이제 그 교회 관련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반드시 이거 좀 교회마다 숙지를 좀 하셔가지고 교인들이 불편해하시거나 하실 경우에 좀 도움을 뭐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즘은 카더라 통신들이 많아가지고 불분명한 인포메이션을 너무 많이 받으세요. 저도 뭐 메디케어 그 보험도 하고 하지만 잘못된 인포메이션으로도 엉뚱한 보험 가지고 갔다가 실제 뭐 간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지. 내가 이분을 한번 이 플랜으로 소개를 하면 보험은 보험이잖아요. 보험은 불의의 사고, 어떤 상황에서 닥쳤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루인데 그 늘상 중간급에서만 생각하신다고요. 저쪽에서 나 돈 준다는데 뭐 그런 식의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자, 메디케어는 크게 오리지널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우리가 여기 파트 C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여러분들이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주는 게 오리지널 메디케어입니다. 이렇게 카드에 보면은 파트 A, 파트 B가 두 개가 있죠.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파트 A, 파트 B. 파트 A는 병원, 파트 B는 의사. 대신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국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주치 필요 없고, 뭐 하와이 가서 쓰실 수도 있고, 뉴욕에 쓰실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프다. 당연히 메디케어 오리지널로 가셔야죠. 그래서 뭐 뉴욕 저쪽 그 동부에 존 홉킨스가 있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하실 수도 있고. 대신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처방전 플랜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처방전 플랜을 별도로 가입해야 돼. 처방전이라는 거는 의사가 나한테 처방을 해줬을 때 그거를 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보험이 없어서 뭐 1,000불을 내라 그런다, 2,000불 내라 그런다, 3,000불 내라 그런다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보험을 갖고 있으면은 제로 또는 뭐 45불, 뭐 200불 요 정도로 많이 다운을 해줍니다. 이것 역시 연방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보험이에요. 판매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하지만. 그리고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B에는 80%만 정부에서 커버를 해줘요. 나머지 20%는 내가 돈을 내야 돼요.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100만 불이 나와서 가정을 해서 100만 불인데 의사가 뭐 째고 수술하고 마취시키고 하는 그 비용 다 해서 한 게 한 20만 불이 들었어. 그러면 20만 불에 20%, 2는 4만 불은 개인이 내야 돼요. 여기는 디덕터블도 없고 리밋도 없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려면 돈이 많은 분들 또 그러면은 그 20%나 파트 D 그 가입 비용을 그걸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그걸 또 커버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 메디갭이라고 하고 파트 D 보험료도 있고 그래서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완전체로
가입을 하려면 약 한 450불에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올라가니까 한 550불, 물론 400불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비 뱅크럽시 하는 노인들이 옛날에는 많이 생겼죠. 뭐 감당이 안 돼. 뭐 파산할래? 그럼 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오남용이 심하니까 이거를 감기 하나 가지고 5군데를 찾아다닙니다. 뭐 아시겠어요? 여기 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 어디 갔어요? 나 감기 들어서 병원에 갔었어. 지난번에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못 믿겠어. 또 데 가시고 또 다른 데 가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 증상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오남용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1983년에 연방의회에서 뭘 만들었느냐면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파트 C라고 하죠. A, B, C. C에는 파트 A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병원, 파트 B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의사, 그리고 파트 D 처방전 플랜도 들어가 있고 일부 메디갭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자 부담이 굉장히 줄죠. 거기에다가 요즘 치과, 침술, 안경, 보청기, 뭐 OTC라고 해서 무료로 주는 비처방 약도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이 되죠. 근데 요거는 네트워크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 메디칼 그룹에 내가 닥터를 선정을 했으면 그 서울 메디칼 그룹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사용을 하려면은 메디칼 그룹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고 하니까 잘 안 해주죠. 거기는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보내면 뭐 크레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그 네트워크를 벗어나는 거는 잘 안 해요.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HMO 시스템이 있고 PPO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PPFFP라는 플랜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 노인들이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PPO라고 해요. 저는 내가 PPO를 갖고 있는데 그러세요? 내가 메디칼 갖고 있는데 PPO 메디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PPO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 관계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의미는 전혀 틀립니다. 그거는 오리지널 메디케어하고 PPO. PPO는 여기에 어드밴테이지 파트 C 안에 있는 겁니다. 메디케어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크레딧, 배우자, 이혼 배우자, 사별 배우자 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이게 다 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라고 하는 거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파트 B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어. 그리고 내가 일도 안 해서 파트 A도 내가 낼 능력이 없어. 그럴 경우에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에서 그 돈을 대신 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는 낼 돈이 하나도 없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들 갖고 계시죠. 메디케어를 뭐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우선 이제 개략적으로 시간도 그러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메디케어는 일을 하신 분들이 받는 건강보험 플랜이고, 근데 일도 안 했어. 40크레딧도 없어. 나 재산도 없어. 할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에서 보조를 합니다. 메디케어는 내가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거지만 메디케이드는 우리가 낸 일반 세금으로 소득세 같은 거를 모아서 제너럴 펀드라고 하죠.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받아서 주정부가 반반씩 나누거나 또는 그 돈을 가지고 수혜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이 메디케이드가 요즘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죠. 정부에서 돈 들어오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이죠. 예를 들어서 차일드
어린이 학교에서 돈을 막, 이게 다 메디케이드에서 나오는 돈인데, 가보니까 애들은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경우. 얼마 전에 제 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아무개 에이전트는 매달 600불씩 그 캐시로 주는데, 아이, 뭐, 김 국장은 왜 안 줘?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니까 이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에서 다 이제 그런 소문도 퍼지고 그러는데, 어느 에이전트한테 소셜 번호하고 메디케어 카드 넘버를 줬더니, 에이전트가 매달 와서 600불씩 준다, 이거.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양로 보건센터 있죠? 노인들이 데이케어 센터 가셔서 이렇게 놀고 하시면은, LA에서는 하루에 85불을 줍니다. 누가 주느냐면, 메디칼에서 줘요. 그러면 그 돈 85불 그분한테 아침 주고, 점심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운동을 하시라고 하고 집까지 매셔다 드리는 비용이 85불이에요. 근데 오렌지 카운티는 125불을 줍니다. 더 많이 줘요. 사람도 별로 없고 LA만큼 상대적으로 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게 125불을 받으면 그거를 가입자들한테 그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하신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좀 액티비티 하라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주는 돈인데,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럼 3시간에 3일에서 5일 정도 가실 수 있거든요. 그 증상에 따라서. 반텀을 하는 거야. 반타작.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데이케어, 뭐 다는 아닙니다. 이거 좀 뭐 말이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적지 않은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시 딜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실제 걸렸죠. 한국 2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데이케어 센터를. 거기에 약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오시면은 메디케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시고, 이제 약도 OTC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맡기면 계속 줘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 한인타운에 여기 한인사회에 많죠. 무슨 건강식품 파는데, 그냥 카드 갖다 주면 매달 들어오는 돈, 분기별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뭘 하는지도 몰라. 쑥쑥 빼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줘요. 심지어는 어디야, LA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좌판도 하시는 노인들이 있어요. 내가 OTC로 한 달에 150불씩 받아. 110불씩 받아. 거기에 뭐 타이레놀, 뭐 영양제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뭐 혼자 드세요? 못 드시죠? 그러니까 좌판에 앉아가지고 정류장에서 그걸 팔아요. 이게 오남용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지금 소말리아, 미네소타에서 아주 큰 봉변을 당하는 것도 그거고. 메디케이드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이 돼야 돼요. 영주권자 이상. 전에는 그냥 합법 체류만 되면은 다 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연방정부에서 그거를 금지를 시켰어. 그래서 심지어는 망명하는 사람도 안 돼. 단지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만 주도록 아주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지금 단속을 계속 벌이고 있죠. 메디케이드는 그럼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연방정부 빈곤선 수입의 138%를 기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주마다 좀 틀려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독신 경우에, 혼자 사실 경우에는 한 달에 1,799불만 받으시면, 그 언더로 받으시면 메디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부부는 2,432불. 굉장히 제너러스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이 다 재산을 다 아들한테 주고 다 하고 나는 빈털털이야. 신청해. 물어보죠. 아니 왜 그거를 다 자식들한테 줍니까? 나 양로원 갈 때
그 재산이 있으면 다 뺏긴다고 그러더라.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빈털터리가 됐다가 집을 아들한테 줬더니 아예 아들이 사업한다고 거기서 홀라당 돈 빼먹었네. 날라가죠? 폐물 안 하니까. 펄펄 뛰고 저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죠. 그거 어떻게? 내 손에 있는 쥐인 재산이 내 재산이지 이미 떠나고 나면은 그래서 참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제가 한국일보 그 여담인데 오하이오의 닥터분이세요. 돈을 많이 벌었어. 건물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건물은 뭐 아들한테 주고 딸은 뭐 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캘리포니아에 동창들도 많으니까. 와서 대신에 니네들이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보내라. 알아. 걱정하지 마세요. 가세요. 한 2년 있다가 돈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야. 뜨문뜨문.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갔다 와 볼게. 이미 다 팔고 잡히고 돈이 없는 거야. 그 많은 재산을.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뭐 나한테 난 변호사가 아니니까 전화하시더니 이거 사기다 이거. 뭐 사기는 본인이 다 넘겨주고서 무슨 사기야 사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분이 여기 아직도 여기 사세요. 저기 뭐 실비치. 가끔 연락을 하시는데 뭐 그런 좀 안타까운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은 이거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메디케이드는 꼭 65세 이상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일반 그 언더도 받아요. 임신부, 뭐 미성년자, 뭐 다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없으면 다 64세 이상도 다 이하도 받을 수 있고, 물론 65세 넘어가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두 가지입니다. 맥이라는 거하고 넌 맥이가 있습니다. 맥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금 보고하면은 AGI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뭐 간단할 때 세금 보고할 때 다 뺀 거 플러스 들어온 금액이 맥이고, 그 다음에 넌 맥이 AGI는 다 뺀 거를 AGI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료 시스템, 연방정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다 매기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 넌 매기는 일반 사람들은 다 넌 매기예요. 수입에 재산에 관계없어. 그냥 수입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근데 65세는 안 그래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주에 따라서 좀 틀려요. 재산 한계를 둡니다. 연방정부는 똑같이 SSI하고 독신 2,000불, 부부는 3,000불까지만 인정이 돼요. 물론 집 한 채 이런 거는 관계가 없고.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게 여기 민주당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줬죠.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이 얼마나 되든 관계없이 수입만 낮으면 메디케이드를 줬어요. 메디케이드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재정이 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까지 다 이제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뭐 따따블이 또 마이너스가 나고, 물론 정부가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30%를 리저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빈 뉴섬이 그 30% 중에서 일부를 내가 쓰겠다. 론을 해서 빌려가지고 이걸 충당을 하고 하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금년부터는 아예 우리도 연방정부식으로 하자. 한계를 독신 2,000불, 부부 3,000불로 제한을 하자. 가주의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독신이 13만 불, 부부는 19만 3,000불까지 하자. 그리고 한 사람 추가할 때마다 그 6,500불씩 6만 5천 불씩 더 하는 거다. 그 가족이 3명이면 부부 19만 이게 5천인데 이렇게 거기에다가 또 6만 5천 불을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격을 조금 여유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은행에 10만 불이 있다. 그래도 메디케어 자격이 됩니다. 근데 내가 15만 불이 있다. 안 됩니다.
그 밑에 불법 체류자 메디케어, 요거는 이제는 금년부터는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뭐 메디케어는 아니겠죠. 65세 언더로 돼야 되겠죠. 근데 18세 미만, 불체자라고 그래도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임신부, 장애인들은 계속 받으실 수가 있는데 출산을 한 다음에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메디칼은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 최근에 소문이 메디칼 혜택이 없어진다. 그 메디케어 받는 분들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갖고 계시는 메디칼은 계속 그 혜택은 주지만 치과는 금년 7월부터 더 이상 안 줘요. 불법 체류자한테는. 근데 일반 분들한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메디케이드는 풀 메디칼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트 쉐어링 메디칼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SOC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양로원 가는 메디케이드죠. 풀 메디칼은 다 줘.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고 코스트 쉐어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서 당신은 1년에 한 달에 300불을 내세요. 400불을 의료비는 내시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다 줍니다. 근데 한 달에 300불, 500불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롱텀 케어 메디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요즘 양로원 비용이 한 방 하나에 8,000불, 9,000불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 부부랑 다 합쳐봐야 7,000불이야. 근데 내가 양로원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7,000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 수입이 4,000불이고 와이프가 3,000불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내 것만 와이프 그 롱텀 케어에 주면 돼요. 내 것만. 4,000불만 주고 와이프는 3,000불 거는 그냥 유지가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건 각 주마다 다 그 기준이 틀리는데 캘리포니아는 금년에 배우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맥시멈이 4,000불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는 3,000불을 양로원에 주면 나머지 4,000불은 우리 와이프 수입으로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 것만 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내가 3,000불을 내면 나머지 양로원이 8,000불이면 플러스 5,000불 정도는 메디칼에서 나와요. 소위 말해서 메디케이드, 연방정부에서 돈을 주는 메디케이드죠. 이게 불체자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연방정부 베니핏은 합법 체류자한테만 가게 돼 있어요. 불법 체류자는 안 됩니다. 오바마 케어를 가입을 해도 불법 체류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800불이야.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보면은 200불, 300불밖에 안 되는데 연방정부에서 안 줘. 규정이 불체자한테는 안 줘.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받는 거죠.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살고 있고, 여기서는 메디케이드로 안 그러고 메디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 전 페이지로 좀 돌아가 보시면은, 네. 네. 아까 거기,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을 받으려면 월 소득이 1,799불이라고 했죠. 네. 그 월 소득이라는데 소셜 SSA 받는 것도 소득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금 소셜 SSA도 받고 네. 또 별도로 파타임을 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토탈 월에 5천이다라고 치면은 네. 1,799불로 많이 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제가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스펜다운이라든가 스펜드다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코스트 쉐어링 메디칼이거든요. 아,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이 뭐 다 합쳐서 한 4천 불이야. 근데 스pen딩 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소셜연금을 1,000불을 받고 내가 3,000불을 수입을 어디 가서 벌었어요. 네, 그러면 이 3,000불이 다 수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네. 내가 일을 해서 번 수입은 절반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00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나는 소셜 시큐리티 1,000불을 받고 1,500불이면 2,500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펜딩 다운이라는 게 그러면 2,500불 가지고는 내가 독신으로 메디칼을 받지를 못합니다. 메디케이드를 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그 돈을 많이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메디갭이라는 인슈런스를 가입해. 그게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 되고요. 메디 갭? 예, 메디갭. 네, 연방정부에서 주는 파트 B는 80%만 연방정부에서 주고 20%는 내가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20%를 커버해주는 보험을 메디갭이라고 합니다. 서프리멘터리 인슈런스라고 그래요. 보충 네. 보험이죠. 그러면 그 비용 150불이 예를 들어서 연세에 따라서 틀리니까 플랜에 따라서 200불이 그 초과된 금액에서 줄어요. 그 다음에 파트 D, 그것도 요즘 기본적으로 한 3불서부터 250불까지 있어요. 처방전 플랜 보조해주는 게. 그러면은, 200불이라고 그러면은 또 200불도 내 인컴에서 줄어들어요. 그게 스펜딩 다운입니다. 그게. 그래서 메디칼 인컴 레벨 안으로 내려가는 게 스펜딩 다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계속 줄여도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까 얘기하는 쉐어 오브 코스트, 오케이, 다 줄였는데 보니까 당신은 한 달에 250불 낼 능력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250불을 병원비로 한 달에 내시면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줍니다. 그래서 코스트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바로 그 코스트 쉐어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주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우선 써야 되겠죠, 의료비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주는 거를 코스트 쉐어링,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다 주고 뿔뿔이 흩어주고 나는 한 푼도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5,000불을 벌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한 푼도 못 벌어. 그럼 내가 5,000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와이프 폴션으로 4,000불을 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양도를 해줄 수 있는 거는 1,000불밖에 없죠. 그럼 나중에 나머지는 어떻게? 정부에서 내줍니다. 7,000불이든 8,000불이든. 예, 그렇게 되는 그게 스펜딩 다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디칼을 들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에 이제 5,000불이라고 쳤을 때, 네. 1,799불을 초과되는 부분을 다 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리밋이 연방정부 138%가 1,799불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5,000불을 월에 벌었다 하게 되면은, SSA 포함해서 그 차익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뭐랄까, 50%를 언드 인컴, 일해서 버신 수입만. 일해서 번 거에 50%를, 네네네. 그러니까, 제하고, 네네. 내가 번 토탈을 그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그게 메디케어 인컴 리밋을 초과를 하게 되면, 초과했어요. 초과할 경우에. 네. 그러면 보험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내가, 서플리먼트, 메디캡도 들고, 그 다음에 치과보험도 뭐 60불, 70불, PPO는 한 80불 되니까 80불도 내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의료비잖아요? 네. 그 물비가 약 한 300불, 400불 되면 내가 써야 되는 인컴이 내려가겠죠.
그럼 메디컬 오케이. 한계로 언더로 되면 또 메디컬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그게 또 안 돼. 근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난 롱텀 케어 양로원 갈 때 걱정이야. 할 때는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내면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내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자 그러면 어디 이 메디케이드에서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시는 분이 제 재산 환수법이 됩니다. 내가 지금 재산을 뭐 집도 있고 뭐 세컨 하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집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럼 내가 메디칼을 신청을 했어. 내가 양로원에 이거 양로원에 가야 되는 경우 물론 55세 이상이지만 양로원에 들어갔어. 들어가기 전에 다 재산을 좀 왜냐면 내가 죽으면은 이 재산이 다 정부가 가져간다 그러더라. 내가 쓴 비용을 그래 생각하는데 연방 정부에서는 60개월 내가 그 양로원 들어가기 60개월 이전에 누구한테 마켓별로 언더로 줬으면 다 회수 대상입니다. 아들한테 줬어도 가서 정부가 뺏어오고 뭐 다 뺏어옵니다. 캘리포니아 이거 포니아는 캘자가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좀 그게 낮아가지고 30개월입니다. 30개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저를 예를 든다면 저하고 제 처가 있는데 제가 양로원을 가면서 메디칼을 신청해서 들어갔어요. 또 우리 와이프는 메디칼을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잘 삽니다. 근데 도중에 제가 양로원에서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환수법에 의해서 우리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쓴 비용으로 공제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으면은 배우자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그 집은 재산이 환수가 안 됩니다. 또는 내가 여기서 우리 아들이 저를 극진 간호를 했어. 1년 동안 막 그냥 뭐 다 집에서 케어를 해줬어. 그래도 내가 그래서 양로원에 갔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도 그 아들이 그 집에 계속, 딸이 계속 살고 있으면 또는 친척이 계속 살고 있으면 그 재산은 환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장애인 자녀도 있어도 환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디케이드를 받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효자법이죠, 효자법. 부모를 극진 봉양한 다음에는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면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어떻게 피하느냐면 내가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재산환수법에 피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죽는 순간에 이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눈을 감았으면 눈을 감는 동시에 이거는 내 재산이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로 넘어갔어.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이 재산은 우리 손녀한테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런 재산 환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트러스트라는 거를 쓰죠. 트러스트. 트러스트에는 신탁이라고 그래요. 내 재산을 어디다가 맡겨놓는가.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반환 가능한 리버커블 트러스트가 있고 일리버커블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다시 찾을 수가 없는 트러스트예요. 신탁 한번 집어넣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리버커블 트러스트는 리빙 트러스트를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아. 이렇게도 되고 또는 내가 마음대로 거기서 렌트비 나온 거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리버커블은 그게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너 집 있으니까 내가 집 너 가져갈 거야. 라고 했으면 일리버커블 트러스트는 그게 안 돼요. 물론 이제 조금 이건 제너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리버커블은 들어옵니다. 재산 압류가 들어와요. 왜? 그거는 내가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살아서 마음대로 재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봐. 이게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면 2017년에 법을 바꿨어요. 트러스트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재산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느냐면 법원으로 넘어가요. 재산이. 우리 아들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서에다가 뭐 이거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줘도 그거 다 소용없고 법원으로 넘어가요. 이걸 우리가 프로베이트라고 그러죠. 프로베이트 코트라고 봐요.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가지고 뭘 하느냐면 진짜 이 재산이 누구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쓰다 남은 크레딧 카드가 있거나 뭐 빚이 있어.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내가 죽으면은 안 받는. 노. 재산이 있으면 그게 법원으로 다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거를 기한을 6개월에서 2년 동안을 공개를 해요.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클레임할 사람 다 와라. 그러면 그 재산에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족을 찾아서 나눠주게 되죠. 혹시 뭐 한국 재벌들이 혼외 자식이 있어서 근데 그 혼외 자식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돌아가시니까 딱 나타났어. 나도 재산권이 있어. 나도 분할권이 있어.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그거를 다 갈라놓고 나머지 하죠. 근데 이거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뭐 저는 뭐 변호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뭐 5만 불, 뭐 6만 불 재산이 많으면 10만 불까지. 그리고 풀리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2년, 3년. 그러니까 그동안 재산권을 활용을 못 하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트러스트를, 그러니까 프로베이스로 넘어가는 재산은 무조건 재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아까 그 예외 조항 빼놓고. 그런데 2017년에 법을 바꿔서 그 프로베이스로 넘어가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다. 법을 바꿨어요. 그게 리버커블이든 일리버커블이든. 그런데 다른 주에서는 꼭 그 일리버커블 트러스트만 손을 안 댑니다. 리버커블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다시 주정부가 책임지고 재산을 환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이지하죠. 그래서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라이프 에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재산권을 다 운영을 해. 근데 내가 죽는 땅 순간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베니피셔리, 아들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내 재산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재산 환수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트러스트와 라이프 에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라이프 에스테이트는 뭐 에스크로 컴퍼니 갖다 얘기하면은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게 무엇이 좋다 안 하다 하는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재산을 갖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뭐 이걸 다 준다,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충분히 갖고 계신 재산을 잘 활용을 하고 즐겁게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게 넘어가는 그런 절차로 하는 게 좋다. 네. 재산에 대해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 독신 14만 불이 벌금을 예견하여 부동산 밸류까지 포함된. 다요. 다. 어셋이래요. 어셋이라는 게 뭐 반드도 있을 거고 스탁도 있을 것이고 뭐 아파트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집도 갖고 계실 수 있고 뭐 다 그런 어셋을 합니다. 근데 집 밸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인지. 그 마켓 밸류로 가니까 집 한 채와 자동차한테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할 때.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 이름이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이 100만 불이다. 그럼 100만 불을 당연히 그 돈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돼요? 강남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집 있다. 그거는 그 퍼나라는 그 법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다 보고할 의무가 근데 이 아파트가 아주 오래전에 네. 구입을 했는데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20억이 됐다. 그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텍스 베이스를 계산을 하겠죠. 저는 한국 거는 잘 모르겠는데 텍스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보통 미국에서 집을 갖고 있다가 내가 딱 죽는 순간 그 마켓 밸류가 그래서 트러스트 같은 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어프레이저들이 있잖아요. 재산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어프레이저를 이 집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요. 이게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넘어가는 텍스 베이스가 100만 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식한테 넘어갔어요. 아들한테 넘어갔으면 그 아들은 내가 산 2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이 텍스 베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낼 돈은 하나도 없죠. 내가 더 죽으면은. 그 대신에 아들이 갖고 있다가 이 집을 한 2년 후에 팔았어. 1년 후에 팔았어. 그런데 그 값이 110만 불이 됐어. 그럼 캐피탈 게인 불어나는 게 10만 불이 되겠죠. 그러면 10만 불에 대한 세금은 아들이 내야 되죠. 근데 거꾸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사셨는데 지금 뭐 한 20억이다. 그럼 19억에 대한 차액이 생겼어.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게 부동산 세금이 나오겠죠? 상속세가? 맞죠? 아니,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 렌트로 이제 렌트 수익이 생기잖아요. 렌트 수입,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조세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네. 한국에서 들어온 수입을 미국에다가도 보고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양쪽으로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만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하시면은 한국 걸로, 미국에서 하시면은 미국 걸로. 그럼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 한국의 수입이 당연히 미국 텍스 보고로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한국에서 보고하고 있거든요. 인컴 보고를. 그러면 뭐 미국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시죠. 네. 예. 그거는 필요가 미국에서는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한국에 어카운트가 있다. 이게 한 6년, 7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퍼나라는 법인데 한국의 재산도 미국에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보고를 안 할 경우에는 벌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니까. 그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 그렇죠. 예, 그거는 CPA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어디까지 제가 보자. 재산 한계 말씀드렸고 환수법. 그다음에 이제 교계에 계시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책에는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노인 아파트 어렵죠. 들어가실 때 뭐 괜찮은 마음에 드는 데는 뭐 한 10년, 7년, 8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선 엄청 돈이 싸니까. 근데 시니어가 들어가실 수 있는 거는 돈 아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섹션 8이라고 하는 그 바우처. 가난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 주는 거. 여기 LA에서 받았으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가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받으면 평생 갑니다. 죽기 전까지. 재산이 변하지 않는 한은 뉴욕에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바우처를 아파트에 들어가 주면 저는 돈을 안 내고 살 수가 있죠. 그 바우처로 해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우징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사우스 LA 같은 데 가면은 뭐 큰 저소득층 그 아파트. 한국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좀 돼요. 가족들이 있으면 투베드, 쓰리베드로 해가지고 그거는 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도 다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수입은 돼. 내가 시니어 로인컴 아파트는 내가 못 들어가. 하지만 그래도 시니어라고 들어가는 그 디스카운트 아파트는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 내 수입의 30%만 아파트 비용으로 내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지역에 미디언 인컴이 있습니다.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8만 5천 불입니다. 미디언 인컴이. 그 언더로 하면은 보조금을 받고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수입이 5만 불이다. 그럼 5만 곱하기 30하면 350억. 1년에 15,000불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그 아파트에 보조금을 줍니다. 각 시, 카운티, 연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다니시면 좋은 아파트에 좋은 혜택으로 좋은 아파트를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가 있고, 요즘은 LA 같은 경우는 최아줌마, 미스 최, 미스 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뭘 하느냐면 10,000불, 15,000불을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시니어 아파트 매니저한테 줍니다. 순서가 뒤바뀌죠. 그런데 내가 기다려가지고 한 3년, 4년, 5년을 기다려가. 내가 지금 아파트 비용이 2,000불을 내. 그러면 3년이면 얼마야? 이러면은 거의 10만 불 돈을 낸다 그러니까, 야, 15,000불, 우수. 그냥 갖다 줍니다. 그래서 실제 노인 아파트 매니저들이 자주 바뀌어요. 한탕 치고 튀거나 어디로 가거나. 그러니까 운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나 여기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서류 좀 봐줘. 뭔데요? 그랬더니 4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노인 아파트에서. 이제 아주 흔한 이름이야.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어.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주소가 틀려. 어쨌든 그냥 그 사인하고 조금 이따 전화 오더니 다시 오라고. 그 최 아줌마가 위에 있던 서류를 꼭대기로 올려놓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이제 그 컨퍼런스 콜 한다고, 내가 우리 시스터인데 이게 뭐냐 했더니 그때 오케이, it's okay. 이사 오래, 다음 주에. 그래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에이 그러면 고맙다고 돈 1,000불 찍어주세요. 알았어. 실제 그런 아주 운 좋은 케이스도 있는데, 한인타운에는 그런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저한테 아니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무슨 아예 아니면 딴 데 하세요. 그럼 소개해달라. 없죠. 그걸 어떻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 혹시 제가 빼놓고 오케이. 그러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조금 방금 전에 그 아파트에 노인 아파트,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들어간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불법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거를 그건 다 아파트 측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오케이. 없죠. 그걸 일일이 찾기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LA는 굉장히 그런 게 어려운데,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널널해서 그런지 어느 분이 일반 아파트 사시다가 부부가 여기 수종 아파트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요 가든그로브 수종 아파트가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환경도 좋고. 그런데 한 낸지 2년인가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다 사인을 하고서 했는데, 한국 분들이 여러 군데 내고 계세요.
보통 한 분들이 한 10군데, 뭐 15군데 막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걸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200번이었는데 쭉쭉쭉쭉쭉 줄어가지고 내 앞에 한 10명밖에 없어. 정말 재수가 좋으신 케이스죠. 그래서 입주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1,500불을 내라고 해요. 그건 아직까지 그 아파트 측에서 바우처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한 4개월 정도 있다니까 그 섹션 8으로 바뀌어가지고 한 달에 350불 내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큰 도움이죠. 근데 뭐 신고는 하실 수가 있죠. 연방정부 하우징 디파트먼트. 그래서 요즘은 연방주택국에서 신분 확인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 체류자인지 신분을 꼭 확인을 해야지만 바우처를 주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여러 그 정치인들이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네. 서플리멘터리 인슈런스 PPO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선택할 알고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메디갭.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추천할 만한 거 지금 좀 이렇게 이런 거 추천할 만한 회사가 갖고 계세요. 제가 그거는 PPO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 유나이티드 지금 브루실드를 갖고 있는데 유나이티드로 AARP에서 하는 유나이티드가 나이가 돼도 그건 보험료가 안 오른다 그래서 그걸 지금 10월 달에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게 에이전시가 이제 소개를 해서 제가 하는데 지금 난 그것도 잘 몰라요. 뭐 진짜 그런 인포메이션을 좀 갖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그 메디캡은 65세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어떤 보험은 75세까지 맥시멈이고 어떤 보험은 83세까지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플랜은 똑같아요. 대신에 아까 얘기하시는 그 보험은 UHC는 75세까지 가지만 처음 스타팅 그 보험료들이 비싸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연세에 다른 데 가봐야 거기가 더 쌀 겁니다. 왜냐하면 싸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브루실드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유나이티드는 72세에서 스탑을 해서 더 이상 올리질 않으니까 이걸 지금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보험료는 조금 비싸요. 이거 한 20불 더 비싸는데 그래도 계속 안 오르니까 지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이게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걸 그게 최고로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그게 최고로 좋은 건지 AARP에서 소개하는 게 이제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저로서는. 메디갭 보험은 다 좋아요. 뭐 앤서 브루크로스 지금 나와 여기 있는. 질문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메디메디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액이 1,799불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을 해서 돈을 조금 이제 더 번다. 네. 그러면 그 캐시잡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잡으로 뭐 조금 들어와서 그 1,799불이 넘으면 메디칼이 끊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메디칼 받는데 이제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일을 하잖아요. HSS 같은 거 하셔가지고 수입이 초과되면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뭐 반정부주의자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행정이 아주 개판입니다. 2년 전에 이미 인컴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메디칼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메디칼이 나와요. 메디칼에서 메디케어 보험료 202불 90전을 아직도 내줘요. 참, 예. 그 분명히 그
인컴이 올라가면 10일 이내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SSI는 아주 정확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엑스트라 잡을 하셨어요. 한 1년 정도 되니까 총 금액이 뭐 2만 1,000불인데 보니까 내가 한 2만 5천 불이 됐어. 그래도 안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오남용이지만 뭐 행정이 그런데요. 그리고 이분 편지가 와요. 당신은 소셜연금을 받기 때문에 인컴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소셜연금을 한 달에 3,500불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서 이제 끊어졌나 보다. 그걸 바꿔야지. 바꿨어. 그 보험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분은 아직 메디칼이 있는데 왜 메디케어 온리 플래너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편지 받았는데 아직도 메디칼을 갖고 계시대요. 그걸 에이전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정부에다 내가 전화해서 아 이분 왜 자꾸 메디칼을 줘?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아 좋은데 왜 안 갖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생활 40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SSI 얘기인데 패창가 뭐 여기 카지노 가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가실 때마다 7,000불, 8,000불씩 따시는 분이 계세요. SSI를 받아요. 보고해야 돼. 꼭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보고 안 하면 현금으로 받아도 보고해? 아니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업소에서 반드시 소셜 넘버하고 두 초이스를 줘요. 선금을 세금으로 제할까? 아니면 네가 낼래.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차를 바꾸세요. 차를 내가 8,000불에서 내가 파는 거 가지고 차를 바꿔. 그러면 차 한 대하고 집 한 채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자주 터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냈어요. 12,000불을. 그랬더니 얼마 전에 IRS에서 전화 편지가 와가지고 너 왜 15,000불을 왜 냈냐? 15,000불을 왜 냈냐? 이게 참 갬블링에서 받은 거 보고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 이분은 솔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참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아무튼 그러니까 1,799불이 매달 1,799불이 넘는 수입이 들어오면 이제 메디칼은 위험하다 이거죠. 이제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용케 이제 뭐 어떤 그런 이제 운이 좋아서 1년, 2년 동안 계속 안 끊어졌지만 원칙으로는 수입이 넘어가면 끊어진다는 거죠. 6개월 유예 기간을 둡니다. 6개월. 수입이 네. 넘어가서 보고를 해도 6개월 동안은 기다려줘요. 수입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수입이 떨어지면 6개월 벌고 수입이 떨어지면 다시 메디칼은 그냥 그렇죠. 1년 동안 보고한 금액이 언더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제가 미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그 1,799불이 넘었다고 쳐도 메디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스탠딩 다운을 하게 되면. 스탠다운 하실 수 있죠. 예. 네. 그동안이 6개월 이제 유예 기간이니까 그 기간을 이용을 하셔서 스펜다운을 해서 타시면 되죠. 그러니까 넘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계속 내면 메디칼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1,799불이 이제 넘어갔어요. 내가 지금 네. 메디캡을 받고 있어. 그런데 내가 메디캡을 신청을 해? 안 해주죠? 그거 잘못하면 걸립니다. 왜냐면 이미 메디칼에서 다 주는데 내가 다시 그럼 그거를 나는 일단 자격이 박탈된 다음에 할 수는 있어요. 아직 내가 메디칼을 받고 있는데 뭐 내가 스펜다운을 어떻게 해? 다 정부에서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저거는 있을 수 있겠죠. 치과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스펙다운을 하실 수는 있어요. 또는 파트 D 플랜, 처방전 플랜을 지금 메디칼에서 거의 다 해주지만 거의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 모 보험에서 판매하는 250불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입을 하시면 그 정도 되겠죠. 치과를 되려면 보험료가 오르더라고요. 네. 혹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케이스를 좀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은퇴 후에 한 2년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그 캘리포니아로 타주에서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편지가 와서 메디칼 대상이라고 그 메디칼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메디칼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2년 후에 제가 그 70세가 되는 바람에 그 연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풀 에이지가 돼서 연금 신청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칼 수혜 자격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마다 텍스 보고한 거하고 이제 수입이 변경되니까 그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다큐멘테이션은 이제 텍스 보고한 거를 다 올리고 뭐 필요한 서류를 다 올렸는데 해마다 그 갱신, 메디칼 갱신 프로세스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온라인에서 보니까 올해에 그것을 이제 검사 중 이렇게 나와서 전화를 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보더니 한번 방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이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확인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확정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제 그 소셜 오피스를 방문을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뱅크 스테이트먼트 또 뭐 타주에 있는 그런 뭐 임대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그 자격 조건이 재산까지 다 보는 거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이제 보여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가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SOC 코스트 쉐어링 메디칼을 받으실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가보면 알겠죠. 아니, 네, 강사님 여기 지금 요 지원금에 독신 994불, 뭐 부부 플러스 주정부 보조 SSP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주정부 보조를 또 주는 게 있어요? 예. 연방정부 SSI는 연방정부에서 평균 잡아 수입으로 독신 994불을 네. 주는데 현재 그렇죠. 994불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비가 비싼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주정부 차원의 SSI에다가 SSP라는 거를 더 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1233불이 되죠. 그러면 SSP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약 한 25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1200 얼마를 맞춰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주정부에서 주는 SSP와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SSI 합쳐서 캘리포니아는 1200, 부부는 2093불. 그 밑에 금액이, 예. 그러면 누구나 이걸 신청하면 그렇게 받는 건가요? 재산이 개인은 2,000불, 부부는 3,000불 이하여야 돼요. 한 달이죠? 개인 2,000불, 부부 이거는 3,000불. 관계없어요. 이거는 자산 한계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내가
스탁을 하신다든지 어디서 401k 그 인컴이 계속 나온다든지 그 다 해서 자산 한계가 2,000불, 부부가 3,000불이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이 정부에서 주는 그 994불 이상으로 나가면은 받을 게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캘리포니아 사는데 보니까 1,500불을 한 달에 인컴이 1,500불이야. 그럼 SSI에서 저한테 줄 돈이 하나 더 없죠. 그러니까 이 1,233불 밑으로 떨어져야 단 2불이라도 3불이라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의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치나요? 장인이요? 장애인. 예, 장애인도, 예, disability. 근데 그 치매 환자도 장애인입니까? 예, 당연히 장애인이죠. 그런데 네. 치매 환자라고 해서 65세가 넘어가면은 장애인이 그건 아니고 내가 받는 소셜연금으로 바뀝니다. 이 치매를 예를 들어서 내가 55세 치매를 앓기 시작했어요. 계속 치매로 일을 못해서 2년 동안 소셜연금을 내가 받고 있어. 그러면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면 메디케어 자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풀에이지가 지나갔어. 장애인 연금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소셜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70인데 그 장애인 연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소셜연금 거기서 끝납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은퇴 이전에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 보시면은 그 장애인은 얼마가 준다는 그게 나와 있거든요. 당신이 지금 장애가 되면 얼마 받는다. 그렇지만 그거는 풀에이지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 자산 한계 중에 주택 한 채는 예외다 그랬는데 그 주택이 타주에 있는 경우는 제가 거기 살질 못하고 거주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임대 중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은 좀 틀려요. 그럼 임대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인컴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인컴이 자격에 들어가죠. 음, 그러면은 안 되죠. 그 임대주택을 700불, 800불에 주실 거는 아니었을 거니까. 그게 네. 2,000불, 3,000불이면 자격이 훌컥 넘어가니까 안 되시죠. 그럼 무조건 본인이 거주해야 되나요? 이 주택 한 채에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그러니까 뭐 렌터 주면 그게 수입이 잡혀버리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네. 이제 안 되시겠죠. 그 자세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usmetronews.com에 보시면 거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지예요. 제가 만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